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도끼입니다. 오늘은 초현실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가지고 어, 책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세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읽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선정은 했는데, 제가 주로 소개해 드릴 책은 조르주 세바라는 분이 쓰신 초현실주의. 이 책이 가볍지만,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얇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책을 중심으로 보고, 옆에 있는 책들은 이제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보는, 예, 자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한번 보시죠. 서론 첫 문장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인 동시에 관념이자 상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현실주의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줘서 좋기는 한데 받아들이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이면서 관념이고 상상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조르스 세바라는 분이 설명을 좀 잘 해주십니다. 즉, 그것은 시인들과 미술가들의 모험적 운동이라는 역사적 현실이고, 이성의 모순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철학적 개념이며, 도시의 매혹과 시계들의 고장이라는 현동적인 상상력이다. 그렇게 해서 초현실주의가 예술가들이, 여러 집단 예술가 군들이 운동을 했던 역사적 현실이고, 또 철학적 개념이랍니다. 이성과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철학적 개념이고, 그래서 관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상력이다. 특히 도시의 매혹, 또 시계들이 고장났다라는 거죠. 시간의 부재에 대한 상상. 좋네요. 자, 요 개념을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초현실주의는 1924년 딱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924년이라는 이 시간적 정의가 굉장히 초현실주의에서 중요하더군요. 사진에 등장하시는 분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초현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앙드레 브루통입니다. 앙드레 브루통이 1924년 10월 초현실주의 선언이라는 팜플렛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초현실주의의 개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 선언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24년에 표준 정의를 앙드레 브루통은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초현실주의, 남성명사랍니다. 초현실주의가 사고의 실제 작용을 말이나 글 혹은 그 밖의 모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순수한 정신적 자동 기술이다. 만만치 않습니다. 남성명사라는 건 프랑스에서 명사에 대해서 여성 명사, 이렇게 남성 명사 이렇게 쓰나 보죠.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말, 글 혹은 그 밖의 다른 방식, 회화, 사진, 퍼포먼스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표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자동 기술이 되어야 된다. 이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초현실주의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다. 자동 기술이 뭘까? 점점 더 나아가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성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통제를 벗어나 모든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의 받아쓰기. 요게 이제 자동 기술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통제를 벗어나서 규칙이 없다라는 거죠. 규범에서 벗어나서 미학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근데 이게 받아쓰기랍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쓸 수밖에 없다. 만약 시로 하면. 미술로 하면 무의식적인 꿈에서의 한 장면을 그려낸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 정의가 참 좋네요.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이미 딱 써줬다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표준 정의. 앙드레 브루통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지식의 측면에서는 이상주의자로서, 그리고 존재의 측면에서는 사실주의자로서 위치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지적인 개념, 지식적인 개념에서는 이상주의여야 된다. 이상주의. 어렵죠. 근데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주의자로서 위치한다. 요게 그 존재적 측면에서 사실주의자. 아마도 이게 사실 리얼리즘을 가져온 것 같은데, 리얼리즘에는 기본적으로 교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꾼다라는 거죠.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인 겁니다. 존재 측면에서 사실주의자로서 위치한다라는 것은 초현실주의자들이 단지 하나의 무의식적인 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느 지향점을 두고 바꾸냐? 이상주의자로서. 어려운 거죠. 아무튼 이렇게 대단히 멋있습니다. 읽어봐도. 포부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진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초현실주의자들. 이들이 모여서 여기 가운데 요 분이 얼굴이 좀 큰 이분이 앙드레 브루통입니다. 제일 중심, 이 운동, 초현실주의 운동의 핵심 멤버, 리더인 앙드레 브루통이고, 여러 위대한, 현재로서는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라공, 브루통, 수포, 시인들입니다. 이들이 핵심 멤버인 것 같습니다. 데스노스페레, 엘리아르, 만네, 레리스, 에른스트, 마송, 사둘, 마그리트, 브뉴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엘리아르 시인이죠. 만네 사진을 가지고 주로 예술 창작했던 미술가, 회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스 에른스트, 그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르네 마그리트, 그리고 영화로 유명한 브뉴엘, 스페인 출신의 영화 감독입니다. 이들은 익명의 대중의 한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았다. 요게 또 초현실주의자들의 아주 독특한 지향점입니다. 이들은 대중의 관심, 그러니까 대중적인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또 나오던데,
달리도 역시 아주 유명한 초현실주의자죠.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달리가 아주 큰 상을 받으니까 이 그룹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기존 제도권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걸 언제나 지켜지진 않는데 당시 앙드레 브루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사기꾼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들은 이런 대중적인 성공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사회를 흥분시킬 것을 무릅쓰고 자신만의 기질을 지닌 개성 있는 개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여기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앙드레 브루통의 대표적인 소설 나자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흥분과 더불어서 아주 개성 있는 개인들, 그 개성 있는 개인들이 나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게 소설 이야기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만 보면 또 대단히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운동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가. 자, 그래서 오늘은 초현실주의자들 도입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분이 쓰신 거고, 초현실주의자들 10명, 당신이 알아야 될 10명의 초현실주의자들을 알리는 기사인데, 요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이 역시 앙드레 브루통입니다. 1896년에 태어났고 1866년에 사망했는데, 초현실주의자 선언이 1924년, 요 해가 중요하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앙드레 브루통의 대표작은 역시 장편소설 나자입니다. 아주 몇 해 전에 읽었는데, 꽤 오래전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소설입니다. 다 읽고 나면 굉장히 이상한 감동을 받게 되는, 역시 초현실주의, 자동 기술법이 들어가 있고 좋은 소설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하기에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거부하고 전통에서 벗어나 있고. 자, 두 번째로 오늘 10명을 다 소개하지는 않고 한 8명 유명한 분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보시면 누군지 금방 아실 겁니다. 뒷 배경을 보시면서.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자 아티스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제목이 있는 작품. 그럼 이거 뭘까요?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개념적인 건. 제가 작품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이렇게 소개만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분의 초현실주의자인데, 이분은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멕시코 출신의 프리다 칼로. 흥미로운 건 프리다 칼로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 그 분위기가 확 풍기죠.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프리다 칼로는 자신은 나는 초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작품도 초현실주의 그들이 지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에서 프리다 칼로는 빠질 수 없는 초현실주의자로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원인에는 프리다 칼로가 유럽에 알려지는 계기가, 이 멕시코 출신이니까 이 계기가 바로 앙드레 브루통이 이 프리다 칼로 전시회를 파리에서 열어주는 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자 시인 소설가이니까 그가 소개하는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이 다 초현실주의의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다음은 요 뒤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한번 보고 유추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막스 에른스트입니다. 초현실주의자로서 서리얼리즘 나왔고, 이분은 이제 두 경계 사이에 걸리는데 다다 운동의 다다주의자, 다다이스트로도 막스 에른스트는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스 에른스트는 다다이스트이자 초현실주의자입니다. 요 개념은 조금 제가 뒤에 바로 뒤에 소개할 거고, 그래서 작품을 보면 역시 아주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림이죠. 이거는 아주 유명한 에른스트의 코끼리라고 알려진 셀레버스 이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다음 아티스트는 이브 탕기라는 분입니다. 프랑스 초현실주의자 아티스트이고, 작품은 뭐 이렇습니다. 뭐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가득 풍기는 작품. 이브 탕기도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네이, 사진으로 유명하죠. 사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만레이를 너무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걸쳐 있는데, 큐비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카소 하면 큐비즘이죠. 그리고 퓨처리즘, 미래주의, 이태리에서 시작된 정치적 극좌주의, 울트라이즘과 관련 있는 미래파, 그리고 다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했던 사진, 회화, 조각, 영화, 여러 곳에 시까지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끼쳤던 아티스트입니다. 작품 하나 보시고요. 다음은 사진 속에 등장한 이분 지금 딱 하는 거 보고 아시겠죠? 영화입니다. 디렉터, 영화 감독 루이스 부뉴엘,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영화 감독. 영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거장으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대표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작품은 거의 데뷔작 안달루시아의 개. 요 작품은 안달루시아의 개는 유튜브에 가시면 작품이 딱 나와 있습니다. 17분 정도 되는 작품이고, 단편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대중들한테 충격을 준 그런 작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작품이 살바도르 달리 친구와 공동 협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여기 나오죠. 필름 바이 루이스 뷰니엘, 살바도르 달리.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를 가면 요 작품을 틀어놓습니다. 비디오 작품을. 그래서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예, 시계, 고장난 시계,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예, 스페인이고 카탈로니아 출신. 아마도 여기 나왔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로 알려져 있고, 미술 교과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 달리의 작품은 꼭 하나씩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8명의 아티스트들, 유명한 초현실주의자들을 소개를 했고,
다시 책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그러니까 앙드레 브루통이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었느냐? 이게 앙드레 브루통의 죽음 이후에는 초현실주의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요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6년을 기점으로.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미술관과 대학에 한정된 초현실주의는 더 이상 젊은 지식인들을 매혹시키지 않는다. 초현실주의는 자신의 종이나 펜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멋진 설경 효과들을 떠났다.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초현실주의는 앙드레 브루통이 죽은 1966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식인들,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을 매혹시키지 않는다. 초현실주의 운동은 그때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여느 개인처럼 초현실주의는 어느 날 태어났다가 어느 날 사라졌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했던 그 시점부터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하는 그 순간까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주장이 있고, 아니다. 1918년 이거는 다다이즘이 시작된 걸 기점으로 본 것 같은데 1918년에서 1968년에 끝났다. 왜 1968년이지? 이거 중요한데 1968년은 유럽에서 1968년 5월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68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입니다. 68 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68 혁명이 시작되는 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의미는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장폴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초현실주의는 끝났다라는 거죠. 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기에 어쨌든 요 두 시기에 어떻게 자르든 간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초현실 운동은 브뤼셀, 베오그라드, 프라하, 런던, 카나리아 군도, 도쿄까지 퍼졌다. 일본 도쿄에서도 초현실주의 운동이 스며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점검해 볼 이야기가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 제가 최근에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최근작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어오는 소설 쓰기 스타일을 계속 이어가는데, 공존의 히트를 쳤던 헤븐 앤 카프카라는 소설, 이건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초현실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과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초현실주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한가? 왜냐하면 초현실주의는 1924년에 시작되어서 39년에 끝나든지 아니면 68년에 끝나버립니다. 운동의 맥락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군의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아티스트들, 한정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운동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한정 짓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초현실주의적인 성향들을 띈다라는 데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초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정통적으로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성향이나 철학적 이해도가 무라카미 하루키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성향들이고,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는 판타지적 요소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이런 초현실주의 운동에 속하는 것이 이런 범주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의문을 좀 갖고 있다. 뭐 요 정도만 하죠.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초현실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다와 실존주의 사이에 초현실주의를 위치시킨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현실주의가 다다와 초현실주의 운동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다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가 나오고 초현실주의가 끝나면 실존주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1920년 1월부터 1921년 10월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뭐 2년이 채 안 되는 파리에서 세력을 떨쳤던 다다이스트들의 대부분이 초현실주의자들이었고, 그러니까 다다 운동이 먼저 시작되었고, 이 다다 운동을 계승해서 초현실주의자들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8년에 오면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대부분의 그 예술 운동은 장폴 사르트르에 의한 실존주의 운동으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롭네요. 요 다다를 먼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다이즘에 대한 책을 여기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책에서 다다이즘은 미술, 문학, 음악, 정치, 철학 운동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아니었다. 다다이즘은 그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이었고 동시에 그 반대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미술, 문학, 음악, 정치, 철학 이 전체를 다 포함하기도 하고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다의 특징입니다. 다다 운동의 활동 시기는 대략 1916년 취리히에서 후고발 시인입니다. 리 카바레 볼테르라는 카바레 나이트클럽에서 열었던 1920년대 초 파리에서 이 운동이 종말을 고한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 아까 개념적 정의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다다는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16년에 장소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취리입니다. 스위스 취리이고 후고발이라는 시인이 이 시 낭송회를 열었던 그때를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이 다다이즘이 정치적인 한거이기도 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퀼렌 다다이스트들은 형상 창조의 새로운 예술적 기법의 발전에 전념했다. 그래서 다다이즘은 하나의 정치적 운동으로 받아들여 베를린에서는 또 퀼렌에서는 예술적인 의미로만 이게 진보되었다라는 거죠. 발전되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20세기 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20세기 초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떠올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막시즘적 영향이 강한 운동이 다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다이즘을 이어받은 계승을 했던 초현실주의도 역시 이 막시즘이 추구하는 총체적 가능성 이것들을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더라고요. 1960년 6월에 독일 출신 시인 후고발이 치리 나이트클럽 카바레 볼트레에 등장해서 이제 그 시낭송을 하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낭송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음성만으로 이루어진 소리, 울라카 울랄라 알로고 봉 블라보 봉 따위 헛소리를
운율에 맞춰서 진지하게 읽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척 암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후고발의 모습입니다. 마분지 같은 게 원통이 둘러싸고 나온 이게 이제 다다이즘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1916년. 규범과 기준을 거부하고 왜 그랬냐? 예술의 기존 형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처럼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하며 무의미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예술을 실험했다. 이들은 다다라는 이름의 그룹으로 뭉치게 된다. 아기의 옹알이 소리 같기도 한 다다는 후고발이 사전을 뒤적이다 무작위로 건져올린 단어라고 합니다. 다다는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터무니없이 불합리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다다는 어디서 봤는데 그냥 아이들이 갖고 노는 프랑스에서 목마, 아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 아무 의미 없는 뭐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다다이즘은 당대의 정치 사회적인 격변에 반발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무정부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모순적인 그야말로 상식 밖의 행위나 낭송 혹은 미술 작품을 통해 표명했다. 그래서 다다이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그들의 지향점과 동시에 정치 사회적인 목소리였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16년 후고발이 이 시를 낭송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1916년이란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18년 11월에 끝나니까 이 황폐화된 전쟁 여기에 젊은 아티스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소리이며 또 예술적인 목소리다. 다다의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는 마르셀 디샹의 샘입니다.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가져와서 전시하면서 미술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마르셀 디상의 샘은 다다이즘을 이야기할 때도 가져오고 초현실주의자. 마르셀 디상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자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죠. 여기에 초현실주의에도 걸리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구분이 있습니다. 그죠? 다다는 스위스 7일을 시작으로 해서 후고발이라는 시인이 했던 운동 여기에 많은 사람들 마르셀 디상, 뭐 막스 에른스트 여러 근데 중심에 보니까 여러 작가들을 살펴봤더니 독일 계통이 많습니다. 독일계. 그래서 이건 독일 아방가르드 소위 말하는 이 독일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운동, 예술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범위로 확정되면 독일 모더니즘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봄의 제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샤넬, 여기에도 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너무 많이 가버리는데. 자, 아무튼, 좀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잡고 가면 다다는 1916년에서 20년, 21년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1924년 앙드르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하면서 이 다다의 개념을 갖고 오면서 좀 더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다만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리하르트 힐젠베크 아주 유명한 다다이스트라고 합니다. 다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상주의자들의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 개념은 그 랭보의 개념과 시인 랭보, 프랑스 상기주의자, 그리고 마르크스의 막시즘,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 개념을 랭보와 막스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다다이스트, 아까 제가 초현실주의자라고 소개한 만레이도 다다이스트로 걸린다고 그랬죠. 옷걸이라는 작품입니다. 콜라주 사진이고, 약간 충격적인 작품이죠. 나는 내가 그리길 원치 않는 사물, 이미 생활상을 지니고 있는 사물 사진을 찍는다. 어려운 개념 같습니다. 옷걸이라는 개념을 이 콜라주를 해서 여성의 누드와 결합시켜서 이 작품을 이제 옷걸이라고 했는데 작품의 의미는 뭐 너무 어려워서 제가 뭐라고 평은 못하겠고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다이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작품 같아서 이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조지 그로스라는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요 작품은 제목인데 요게 깁니다. 영어로 썼습니다. 독일 아티스트인데도 이 작품 제목을 영어로 썼고 Dawn Marries Her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한글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1920년 5월 다움이라는 여자가 다움이 자신의 현학적인 자동인형 조지와 결혼하다. 존 하트필드는 그것을 무척 기뻐하다. 네, 재밌습니다. 그냥 이 작품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 그림 속의 여성이 이 다움인데 지금 이 다움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안에 요렇게 콜라주가 있는데 쭉 올려보시면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이 조지 그로스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동인형, 현학적인 자동인형은 작가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결혼 생활, 이걸 이제 이렇게 콜라주 형태로 회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작품을. 재밌는 작품입니다. 다들 왠지 재밌기도 하고 이런 기하학적인 풍경들은 초현실주의로 가는 초현실주의와 맞닿아 있죠. 작품들 성향들이. 그에게 조지 그로스에게 결혼은 단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다다이스트들은 항상 개인과 공동체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 문제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시킨다.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현실주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2부, 3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 조르스 세바라는 분이 쓴 초현실주의, 동문선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 초현실주의란 무엇인가 1부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